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네, 2부입니다. 네, 2부입니다. 우리 잔다르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들 들으셨는지? 잔다르크가 아직 안 나왔어. 아니야, 태어났어. 아직 안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다고 태어났어. 그랬잖아. 뭐, 마지막 전쟁에. 말- 그래서 말미- 내가 초반에 잔다르크 얘기 좀 해줬잖아요. 네, 맞아요. 얼마나 다행인지요. 근데 서 과장님은 그거 같아요. 배경을 까는 걸 좋아해요. 옛날에 군대교회에서 있었던 그 70대 후반의 저희 원로 목사님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디를 설교를 하든 옛날 기원전으로부터 쫙 거슬러 오르는데 우리 서 과장님이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죠.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들은 조롱하지만 이거가 필요하신 분들이 꼭 있으실 거예요. 어딘가 있겠죠. 아니요, 저는 최고의 스토리텔러, 최고의 역사 지망생, 역사 조망가. 진짜 여기저기서 짜집게 한 건데. 아닙니다. 네. 아니 손잡고 지금 그 여기다가 그거 이어폰 꽂고 누가 아바타로 아니요. 얘기해주라는 거 듣고 해주는 영혼이 없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진심으로 영혼이 탐복하고 없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백년 전쟁의 마지막에 잔다르크가 태어났다. 자, 계속해서 이제 얘기해 아래서? 주시죠. 미안합니다. 우리 그 아까 마녀 말고 마남? 우리 손마남 씨 요새 텐션이 굉장히 하이 텐션이에요. 만옴. 네, 마놈. 네, 손마놈 씨. 네. 네. 잔다르크는 네. 1412년 1월 프랑스 북동부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인 동레미에서 태어났습니다. 동래미? 동레미. 동래미가 이름이에요? 마을 이름이? 마을 이름. 동레미야? 동레미. 우리나라 프랑스식 동네인 줄 발음이 알았어. 뭔지는 모르겠어요. 레미안 같은 그렇군요. 한글로 동레미라고 써 있었어요. 한글로 정레미. 동레미. 네네. 레미안? 지난주 내 기분을 알겠지. 손잡고 생각보다 참 재밌네요. 네, 장난 아니죠. 둘이 그냥 뭐 가는 말이 좋으니까 오는 말이 네. 곱고 그러네. 알겠습니다. 네, 잔다르크는 농사를 짓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잔다르크 아버지가 마을에서 신망이 두터운 뭐 마을 이장 같은 사람이었고요. 잔다르크는 여느 뭐 시골의 여자 아이들처럼 살림 배우면서 굉장히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이 신앙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잔다르크가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 뭐 주기도문을 외워봐라, 신앙 고백을 해라 이런 요구에 대답을 하는데 너 그거 어디에서 배웠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잔다르크 엄마의 이름이 로메거든요. 로메. 로메? 이 뜻이 로마와 관련이 있는 여인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아마도 이 여인이 로마로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을 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로메, 그러니까 로마에 다녀온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불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한대요. 우리로 치면 로마댁 뭐 이런 느낌이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프란치스코 같은 경우에도 아빠가 프랑스 갔다 와서 프란치스코 너는 프랑스인 해라 뭐 네.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괜히 로메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쵸. 거죠. 뭐 저기 목포에서 뭐 서울에서 면을 갔으면 거기 서울댁이야 뭐 이런 느낌. 그런 그쵸. 맞아요. 돈이 좀 만약에 있었네요.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여자 몸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건 말했던 것처럼 돈도 많이 필요했겠지만 굉장히 험하고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잔다르크는 부모로부터 깊은 신앙심을 전수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잔다르크가 태어난 1412년에 백년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프랑스는 계속 영국에게 당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게다가 프랑스에 내전이 있었어요. 부르고뉴 공작이 이끄는 부르고뉴파와 오를레앙 공작이 이끄는 아르마냐크파의 대립이었거든요. 이 배경이 뭐냐면 당시 왕이 샤를 6세였어요. 즉위 당시 왕이 어렸고요. 어른이 되어서도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맨날 발작을 일으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발작이 시작되면 3개월에서 9개월 동안 증세가 지속됐다고 어이구, 하니까 그래요? 되게 심각했던 거죠. 그렇네요. 죽을 때까지 44번 발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발작 때문에 정신병이라고 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어떤 광기가 있었는데 뭐 이유 없이 칼을 휘둘러서 뭐 시종 4명을 죽이기도 하고요. 자기를 성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내 몸은 유리로 되어 있다. 어. 건드리지 마라. 뭐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씻지도 않고 뭐 이런 식이었대요. 진짜 그래서- 또라이구나. 그러니까 정말 좀 미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정신병자라는. 정신 질환이 어, 있는 그렇게 사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친 이 샤를 6세 대신에 프랑스를 통치하는 섭정 자리를 둘러싸고 아까 그 브로고뉴파와 아르마냐크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영국은 계속해서 프랑스의 항구 도시들을 침공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 프랑스의 브로고뉴파가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영국이랑 동맹을 맺게 됩니다. 보아하니까 프랑스는 영국한테 안 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독립을 해야겠어. 그러니까 계속 밑빠진 독에 전쟁 자금 되고 그럴 바에는 영국이랑 힘을 합쳐서 프랑스를 치고 영국이랑 프랑스 땅을 갈라먹는 게 낫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전쟁은 프랑스 대 영국과 브로고뉴 공국의 싸움이 됩니다. 구도가 눈에 보이시죠? 네. 세월이 지나도 프랑스는 계속해서 싸움을 못하고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똑같이 더 두꺼워진 갑옷으로 무장하고 나와요. 그리고 프랑스 기사들은 그래서 무거워서 뭐 갑옷이 너무 얇아서 뚫리나 보다. 더 그러니까 두껍게 더 입어야겠다. 굶떠졌어요. 그리고 영국은 갑옷도 입지 않고 나와요. 그 장궁으로 프랑스 기마병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왜 보안을 안? 그니까. 보완했잖아. 갑옷을 더 두껍게. 그것도 뚫릴 거 아니에요? 그치. 안 뚫린다고 생각했나 보지. 1415년에 아젠쿠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전투가 있었는데 여기서 영국군은 6천 명이었고요. 아, 프랑스- 유명한 전투. 그렇죠. 프랑스군은 2만 명이었는데 3시간 만에 발라버립니다. 6천 명이 2만 명을 거의 뭐 비와서. 응? 비와서 그랬던 그래서 거 뭐 아닌가? 그 갑옷 그쵸, 무거워지고. 갑옷이 이제 진흙에 막 더 무거워져가지고 얘들이 나뒹굴다가 죽고 이런 전쟁이었어요. 이때부터 영국은 프랑스 북부의 대부분의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결국에 영국과 프랑스는 1420년에 프랑스 북동부에 위치한 트루아라는 지역에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영국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약이었는데 당시 영국의 왕은 헨리 5세였거든요. 헨리 5세가 뭐 당장 프랑스의 왕까지 하는 건 아니었고요. 프랑스 왕 샤를 6세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가 이제부터 영국과 프랑스의 왕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어요? 결국에 프랑스 왕위를 영국 왕에게 넘긴다는 의미였어요. 이 조약 때문에 억울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 생깁니다. 누구냐면 바로 샤를 6세의 아들, 프랑스의 왕태자 샤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이 있었던 아버지가 죽고 나면 자신이 왕이 될 터였는데 완전 그 연병 트루아 조약 때문에 하루아침에 왕위 계승권을 박탈당하고 파리에서 쫓겨날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트루아 조약의 내용처럼 헨리 5세와 샤를 6세의 딸이 결혼을 해서 왕자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도움인지 뭐 역사의 장난인지 왕자를 낳고 바로 다음 해에 영국 왕 헨리 5세가 죽고요. 또 샤를 6세가 거의 비슷하게 병사를 합니다. 이때가 142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트루아 조약에 의해서 갓난 아기인 헨리 6세가 영국과 프랑스의 왕위를 동시에 계승하게 됩니다. 근데 아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숙부인 베드퍼드 공작이 섭정을 하게 돼요. 근데 프랑스 귀족들의 아주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왕의 아들이 프랑스를 다스린다는 것도 굴욕적인데 웬 영국 왕족이 섭정을 한다고 설쳐. 그러니까 완전 기분이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다시 주목을 받게 된 사람이 파리에서 쫓겨나서 항전하고 있던 왕태자 샤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헨리 6세를 지지하는 세력과 왕태자 샤를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러게 그때 그 영국 왕이 안 죽었으면 역사가 어떻게 아들을 될지 몰라. 왕으로 제대로 잘 세웠겠죠. 역사에 그리고 가정이란 건 없지만 참. 영국은 섬나라가 아니라 그렇죠. 이제 대륙 국가가 그렇죠. 됐었죠. 그랬겠죠. 영국 입장에서 샤를은 굉장히 거슬렸겠죠. 그래서 영국과 브로고뉴가 왕태자 샤를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잔다르크가 살던 동레미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었어요. 근데 1425년에 잔다르크가 13살이 되던 해에 영국군과 브로고뉴군이 동레미를 공격합니다. 영국은 여전히 초토화 전술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탈과 강간과 방화로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 릭베송 감독의 영화에서 보면은 잔다르크의 엄마가 잔다르크가 숨어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군인들에게 굉장히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거든요. 그냥
아니. 그게 그냥이야? 아니. 굉장히 잔인하지. 나 그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제대로 못 보고 이렇게 벽장에 있을 때 이렇게 푹 찌르는 거 그걸 봐가지고. 이 부분은 물론 픽션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굉장히 공포스러운 광경을 잔다르크가 목격했을 거라는 합리적인 추측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나 복수심 같은 게 잔다르크를 움직이게 만들었다라는 해석을 이제 감독이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잔다르크는 동레미에서 전쟁이 일어난 13살에 대천사 미카엘이 전해주는 신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전쟁 이후에 바로. 그러니까 천사의 음성만 들은 게 아니라 뭐 성 카테리나, 성 마르가리타, 뭐 마르가리타? 맞죠. 마르가리타와 같은 성인들도 잔다르크 앞에 나타나서 잔에게 말을 걸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너가 군대를 이끌어서 영국과 싸우고 왕태자 샤를이 대관식을 거행해서 프랑스의 왕이 되게 도우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왕태자 샤를은요 이때 스스로 내가 샤를 7세다 라면서 프랑스 왕으로 이미 셀프 선언을 한 상태였는데 아까 일부에서도 말했지만 전통적으로 프랑스 왕은 랭스에 있는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올려야만 신의 축복을 받은 왕으로 인정이 되었어요. 그래야 더 많은 귀족들과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랭스를 영국이 점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관식을 못 올려서 완전한 왕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잔다르크에게 너가 샤르를 도와서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잔다르크의 나이가 16살이었어요. 16살의 잔다르크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정말로 그 샤를이 숨어 있었던 신홍성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로 찾아갑니다. 샤를은 잔다르크를 처음에는 뭐 안 만나려고 했지만 결국에 이제 만나게 됐고 시험하기 위해서 일반인 복장을 하고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 샤를 왕으로 꾸며가지고 잔다르크를 맞이하게 합니다. 근데 잔다르크가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요. 가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샤르를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유명한 장면이고 영화에서도 나오죠. 근데 그 실화였어요? 이게 픽션이 아니고 전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대박.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신비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각종 썰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 얘기했었던 외계인 접촉설도 그런 거고요. 그보다 좀 더 현실성 있는 주장으로는 잔다르크 예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잔다르크가 신의 음성을 들은 성녀가 아니라 친왕파 귀족들이 왕세자도 몰래, 그러니까 샤를도 모르게 미리 짜고 쳐서 준비한 배우였다는 거예요. 뭐 이런 썰이 있고요. 그리고 이때 잔다르크와 샤를이 독대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영화에서도 독대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써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되게 신비로운 거죠. 왜냐하면 왕궁의 삶이라는 거는 공적이어야 하지 숨김이 없어야 된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리 앙투아네트 이런 왕비들도 애 낳을 때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낳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음모나 위험이나 뭐 그런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왕궁의 삶은 다 오픈이 돼야 되는데 오늘 처음 본 확실하지도 않은 17세 소녀를 독대를 했다.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각종 썰들이 만들어집니다. 뭐 둘이 뭐 온누이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숨겨놓은 동생 뭐 이런 썰이 있습니다. 숨겨놓은 동생 뭔가 일리가 있다. 아니 잔다르크가 신기가 있어? 관상쟁이였어요. 어찌 내가 왕의 대상인가? 그거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무당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신기라고 하잖아요. 뭐 어떤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뭔가가 들었다. 성녀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신기하군요. 아무튼 이때 사람들이 다 나뉘었죠. 잔다르크의 말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요. 근데 뭐 그 중에서는 이제 어차피 전쟁은 가망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뭐 이런 마음인 사람들도 있었고 미친 여자한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좀 성인이면 모르겠는데 16살이요? 그때 이제 찾아왔을 땐 17살이었어요. 근데 17살짜리 애가 그렇게 하면은 그쵸. 그거 어떻게 믿어요? 믿기가 쉽지 그러니까. 않았겠죠. 적당한 성인이면 모르겠지. 너 몇 살이냐? 고1이요. 가서 BTS 아미나 해라. 막 그런. 근데 이때 샤를은요. 상황이 아버지는 정신병이 있었고 엄마가 이자보거든요. 이자보는 어느 날 갑자기 너는 사실 네 아버지 아들이 아니야.
이런 폭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를레앙 공작이랑 불륜을 통해서 낳은 가짜 왕세자야 이렇게 소문을 내요.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뭐 정치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정말 너의 아버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이유는 되게 다양한데 뭐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어머니가 그 개를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아니고 장모님이었어요. 아 장모님이에요. 장모님이 좀 돈이 많아서 전쟁에 자금되고 이랬던 여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샤를은 샤를 6세의 정통 아들이라는 이유로 영국과 이제 대립하는 귀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건데 너는 혼의 자식이야라고 엄마가 폭로를 해버리니까 처지가 이제 상황이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영국은 프랑스 점령지를 점점 넓혀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샤를이 투쟁하고 있는 데가 이제 오를레앙인데 여기도 영국에게 정복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샤를은 완전 사면초가였어요. 그러니까 저항 의지를 상실해가고 있었고요. 그냥 에스파냐로 망명이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샤를에게는 잔다르크를 믿는 방법밖에는 수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 뭐 죽으나 사나 한번 해보자라는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을 수도 있겠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래서 그냥 샤를은 단숨에 잔다르크를 믿어버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절차상 잔다르크가 바로 전쟁에 투입된 건 아니고요. 일단 푸아티에라는 곳에 가서 성직자들과 교수들에게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당시에 그 파리 대학의 교수들이 푸아티에로 피난을 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쪽으로 잔다르크를 보내요. 그래서 질의응답 기록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재밌겠다. 뭐 전체는 아니에요. 천사가 너에게 어떤 언어로 말하더냐? 당신이 이해해야 하는 언어인데 당신보다 더 낫게 말합니다. 너는 신을 믿느냐? 당신보다 더 잘 믿습니다. 신이 너를 보냈다는 표시를 보여라. 나는 그런 표시를 보이려고 푸아티에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오를레앙으로 보내면 그때 보이겠습니다. 이게 잔다르크의 특기예요. 앞으로도 보여드릴 텐데 그녀는 이 질문의 프레임에 갇히질 않습니다. 약간 신약에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 같은 느낌으로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사가 너에게 어떤 언어로 말하더냐? 여기서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천사가 프랑스어를 한다고? 꼬투리 잡히면 꼬투리 잡히는 거예요. 아, 그거는 제가 천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천사가 그렇게 해줬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한다 그러면 천사는 너가 천사의 말을 알아듣게 할 능력이 없더냐? 뭐 이런 식으로 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고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잔다르크는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탁월했던 거예요. 이게 잔다르크의 특기예요. 약간 어린데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지? 약간 예수님도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뭐 그런 느낌. 아 그거 예수님이니까 그래도 얘는 17살짜리인데 방탄소년단이나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땐 방탄소년단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아 근데 진짜 여성 비하하시는 겁니까? 그니까. 아 17살짜리 남자애들도 그래요. 롤이나 하고 있을 나이인데. 그 영화에서도 그 아까 전에 말한 장면에서 거기 사람들 모여가지고 네 능력 어떻게 보일 거냐고 하니까 전장에서 보일 수 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기억나요. 그래서 이 푸아티에 신학자들은 이 잔다르크가 들었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합니다. 근데 그녀의 주장에서 이단이나 미신적인 요소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녀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임무를 받았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이런 의견을 샤를에게 전달을 합니다. 딱 책임지지는 맞아요. 않겠지만 그냥 뭐 쓰려면 써. 뭐 이 정도. 네. 그래서 드디어 잔다르크가 출격 준비를 하게 돼요. 두둥. 그녀는 이제 샤르를 찾아갈 때부터 남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쟁 내내 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깃발을 준비했는데 원래 프랑스는 백합 문양을 사용하는데 잔다르크의 깃발에는 천사들이 백합을 들고 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축복하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신의 편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잔다르크가 사용하는 칼이 있는데 칼에 대한 또 신비로운 기록이 있어요. 엑스칼리버? 응? 아니요. 네. 그 성인들이 잔다르크에게 또 나타나서 전투에서 사용할 칼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교회였는데 잔이 그곳으로 병사를 보내서 칼을 가져오게 합니다. 실제로 그곳에 병사들이 갔는데 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세팅했던 거라는 뭐 그런 썰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 사건으로 잔을 믿는 병사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아 근데 그건 좀 그렇다.
영화에선 이거 조금 다르게 풀죠. 그 샤르를 찾아가기 전에 어떤 칼을 보고서 아 이건 개시야 데자부 이렇게. 영화 안 본 것 같아. 아니 그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가지고 오지 말고 부하들이 가지러 갔는데 안 들려가지고 잔다르크가 직접 가서 아 뭐야? 하는 그런 뭔가 연출이 있었다면은. 뭐 아무튼 좀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때 이제 상황은 어땠냐면 영국이 프랑스 북부의 대부분 뭐 칼레라든지 노르망디, 뭐 루앙 등등을 전부 점령을 한 상태였고요. 점점 남부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파리는 이미 점령이 됐고요. 루아르강 유역을 다 점령을 했고 남부 지역의 마지막 보루 그리고 샤를이 투쟁의 거점으로 잡고 있는 오를레앙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를레앙이 대도시고 방어 체계가 나름 철저했어요. 그래서 성벽이 워낙 튼튼해서 공격이 쉽지 않아가지고 영국은 6개월 동안 성을 포위하고 식량이 떨어져서 투항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를레앙 영주는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였고요. 사실상 영국이 오를레앙을 점령하는 건 시간 문제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잔다르크가 군대를 이끌고 오를레앙으로 가요. 잔다르크는 싸우기 전에 항상 대화로 먼저 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풀어보려고 먼저 영국에 서신을 보내요. 하늘의 왕이 볼 때 올바른 일을 하라. 그리고 하늘의 왕이 이 땅에 보내신 왕에게 그동안 당신이 지배하고 약탈했던 도시들의 열쇠를 건네라. 만일 당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프랑스 정복을 포기하고 그동안의 점령에 대해 보상하면 처녀는 평화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다. 말 진짜 라는 잘한다. 서신을 보냅니다. 근데 뭐 쉽게 영국군이 돌아갔겠어요? 1429년 5월 4일에 마침내 잔다르크의 첫 전투가 벌어집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잔다르크. 너무 쉬운 문제. 누가 이겼을까요? 네, 나 지금 되게 궁금한 게 프랑스에서 잔다르크가 오긴 했지만 전략과 전술과 무기는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것을 사용을 했는지 잔다르크가 네.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네. 천천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겁나 궁금해. 일단 잔다르크의 소문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에도 이미 퍼질 대로 퍼졌어요. 그러니까 잔다르크가 그냥 슬쩍 한번 샤르를 찾아간 게 아니었거든요. 뭐 자기네 뭐 영주를 통해서 뭐 이렇게 뭐 또 혼자 군대 찾아갔다가 막 맞고 집에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점점 소문이 어떤 성녀가 샤르를 만나러 간대 이런 소문이 이미 막 나 있는 상태였고 그 여자애가 성녀로서 인정을 받고 출격을 했다. 이 소문이 이미 다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프랑스 군대가 잔다르크 이후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사기가 이제 막 올라갔구나. 당시는 잔다르크가 아니었어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전쟁은 신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영국한테 발리니까 프랑스는 무기력해질 대로 무기력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도 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100년 전쟁을 치르다가 죽은 영국 왕들이 죽을 때 다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고 죽었대요. 내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어서 아쉽다. 이런 말을 하고 죽었대요. 근데 갑자기 성녀라고 주장하는 소녀가 나타난 거예요. 그녀의 존재감 자체가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리기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절대 자기를 의심하지 않는 되게 강렬한 신념을 가진 사람의 카리스마는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럼요. 임브로. 약 파는 사람들도 그렇고 임브로. 종교 지도자들도 임브로. 마찬가지인데. 그래 새끼야. 내가 그렇다. 아니 목사님들 중에 막 자기 성찰 되게 자주 하는 목사님들보다. 네. 이렇게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목사님들이 대중들 마음을 휘어잡는단 말이에요. 임브로. 네. 어떻게 하나같이 다. 네. 그리고 특히 프랑스의 젊은 군인들이 잔다르크 때문에 마음이 달아올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배들을 보면 맨날 패배감에 쩔어 있고 싸움도 못하고 맨날 부정적이야. 근데 잔다르크가 나타나서 신은 프랑스 편이다. 너는 신의 용사다. 막 이러니까 부대 내로 잔다르크의 신앙이 전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를 구하자.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국가 정체성이 희미했던 사람들 마음에 애국심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에 나폴레옹이 잔다르크를 이용했다고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나폴레옹이 잔다르크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잔다르크의 승리 요인은 군의 사기 진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잔다르크의 전술은 단순합니다. 아까 임브로가 물어봤던 것처럼 뭐 무기가 바뀐 것도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전술을 잔다르크가 구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잔다르크의 전술은 무조건 앞으로 돌격. 진짜로. 미친 듯이 돌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모 마리아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잔이 내린 지시 중에서 90% 이상이 공격과 관련된 거였다고 해요. 이게 좋은 전술은 아닌데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무리가 일제히 그렇게 달려들면 적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서는 잔다르크의 별명이 오를레앙의 마녀였대요. 왜냐하면 잔다르크가 나타나면 영국 병사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싸움을 잘했던 애들이 갑자기 겁을 먹고 얼어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다르크가 마법을 써서 그렇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종교학에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상대방의 사후관을 지배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잔다르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혹시 죽더라도 바로 하나님이 너를 맞이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병사들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그 군대가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결국에 잔다르크 부대는 다른 전투에서도 연이은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1429년 7월에 잔다르크가 출격 후 2달 만에 샤를은 랭스에서 대관식을 거행하고 진짜 샤를 7세가 됩니다. 2달 만이에요. 랭스로 가려면요. 영국이 점령하고 있는 트루아를 지나야 했어요. 아까 그 트루아 조약이 이루어졌던 곳이 트루아인데 여기 시민들은 영국의 헨리 6세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랭스로 가는 건 대부분 무리다. 이렇게 다 말렸어요. 그리고 대관식을 미루자.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잔다르크는 무조건 돌격. 근데 싸우기도 전에 트루아 시민들이 스스로 성문 열쇠를 들고 나와서 샤를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그냥 걸어서 통과를 한 거예요. 대관식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사방의 도시에서 샤를 7세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시작했고요. 트루아 조약에 의해서 프랑스와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6세도 저게 뭐지? 하면서 부랴부랴 파리의 노틀담 성당에서 대관식을 올려요. 근데 오히려 그게 짝퉁 인증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프랑스 왕들은 랭스에서 대관식을 치러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대관식 때마다 사용했던 성유합을 발라야만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일단 기름을 발라야 되잖아요. 왕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기름을 바르는데 그 기름이 하늘에서 랭스 대성당으로 내려왔다라고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마르지 않는다라는 이제 성유합이 랭스 대성당에 있었고 그거를 발라야만 진짜 왕이 되는 거였는데 다른 데서 즉위식을 했으니 걔는 짝퉁 인증을 스스로 한 꼴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대중들의 민심을 일으켰군요. 이게. 그랬어요. 그래서 샤를 7세가 더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잔다르크 임무가 2개였잖아요. 네. 샤를 7세의 대관식과 영국을 물리치는 것. 이 2가지였어요. 근데 대관식은 치렀잖아요. 근데 아직도 영국을 프랑스에서 완전히 몰아낸 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다르크는 더 바짝 막 조여가지고 파리를 향해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왕실이 미지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관식을 이미 치렀기 때문에 자기들은 급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전투가 길어졌기 때문에 재정도 모자라고 지치기도 해서 전투보다는 협상을 하고 싶어 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잔다르크에 대한 지원이 뚝 끊겨버립니다. 근데 잔다르크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국을 물리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영화의 해석에 의하면 지원이 없어도 잔다르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숫자가 무슨 대수냐. 우리는 승리한다. 이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고요. 지원을 해주지 않는 왕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녀의 군대인데 지원을 하지 않아도 그녀는 이길 겁니다. 이런 논리로 배신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샤를 7세는 잔다르크와 가족들에게 공로를 인정하면서 귀족 자귀를 내려줘요. 그럼 좋은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임무를 맡기지 않고 그녀를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제 요거를 약간 토사구팽 느낌이 있네요. 맞아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다르크와 그녀의 소규모 군대가 외롭게 전투를 이어가다가 결국에 잔은 부르고뉴 군에게 포로로 잡혀버리게 됩니다. 감옥에서 4개월을 보냈고요. 부르고뉴는 거액의 몸값을 받고 잔을 영국에 팔아넘깁니다.
이때 영국이 몸값으로 지불한 게 1만 플로린이라고 하는데 뭐 정확한 화폐 가치를 알 수는 없지만 이게 금화였거든요. 그러니까 금조각 1만 개를 받고 이제 잔다르크를 보낸 거예요. 굉장히 큰 금액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샤를 7세가 몸값을 지불하고 잔을 데려가야 하는 게 맞는데 프랑스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신이 그녀를 버렸으니까 포로로 잡힌 것이 아니겠느냐라면서 또 자신들의 배신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도 쉽게 프랑스는 잔다르크를 버릴 수가 있었을까? 좀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근데 나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왕 입장에서 얼마나 위협적이겠어. 이 여자가. 그럼 처음에는 막 도와주니까 좋은데 모든 민심이 잔다르크에게 가. 그리고 얘가 계속해서 밀고 가려고 하고 말도 안 듣고 제어가 안 돼. 그러니까 진짜 두려웠던 건 얘가 제어가 안 되는구나. 내 말을 안 듣는구나. 그렇지. 내가 왕인데. 거기는 굉장히 어떤 왕으로서의 자존심도 있고 그 잔다르크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뭐 그게 열등감도 있을 테고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배신을 하게 되는 수순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거 너무 일반적인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배신을 당하는 건 너무나도 일반적인 것 같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는 전쟁을 그만하고 협상을 하고 싶은데 잔이 자꾸 싸우자고 하니까 피로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잔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전쟁에서 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리에서는 영국한테 졌어요. 그러니까 영빨이 다 했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드는데 대관식을 할 때 보면은 잔다르크가 왕 바로 옆에서 깃발을 들고 서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배 아프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뺑이치고 전쟁에 자금되면서 버텨온 영주들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었다. 그렇죠. 뭐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리고 잔다르크가 처음 샤르를 찾아갔을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랑스는 왕세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를 잠시 국왕에게 맡긴 것뿐입니다. 이런 말이었는데 처음에는 샤를도 이 말에 힘을 빌리고 싶었겠죠. 근데 왕이 된 이후에는 이 말을 듣기가 싫은 거지. 그렇죠. 불편해졌을 수도 있겠다. 그치.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병사들이 자꾸 잔다르크의 몸을 만지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녀니까. 그러니까 몸을 만지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런 존재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은 왕이 행차를 하면 사람들이 왕을 자꾸 만지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환자들이 자꾸 왕을 만지면 왕 건강에 뭐 좋겠어요? 그래서 고안해낸 게 뭐냐면 국왕이 동전을 만져가지고 행차할 때 사람들한테 그걸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19세기 중반까지 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랭스에서 대관식을 할 때도 성당에 있던 사람들이 성화와 기도서를 가지고 와서 잔이 그걸 만져주기를 바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감, 위협감 이런 거를 왕이 느꼈을 수도 있겠죠. 자기가 왕인데 정신적 지주가 잔다르크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때 잔다르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 손으로 쓰다듬으세요. 여러분들 손이나 내 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개혁주의자네. 그러네. 그러네. 아무튼 영국은 잔다르크를 넘겨봤고요. 영국군 전체에서 파티가 열렸다고 합니다. 근데 얘를 그냥 죽이면 프랑스에서도 어쨌든 귀족들은 얘를 버렸긴 했지만 온 국민이 성녀로 추앙하고 있으니까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신의 사자를 죽였으니 우리가 저주를 받으면 어쩌냐 이런 두려움이 휩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다르크를 마녀로 모으는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넘게 철저한 종교 재판을 해요. 당시 마녀 재판은요 2단 판정을 내리기 위한 뭐 사실상 말꼬리 잡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법칙이 작용이 됩니다. 우선 여인들이 잔다르크가 처녀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처녀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녀는 악마와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이 처녀라는 것은 최소한 마녀가 아니라는 논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긴 신문이 이어집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주기도문을 이 자리에서 외워 그대가 독실한 가톨릭 신자임을 증명하라. 주교께서 저의 주기도문을 들으실 만큼 독실한 신자이신지 먼저 신앙 고백하여 입증해 보세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질문. 그대가 목격했다는 천사들이 옷을 입고 있던가? 대답.
주님께서 천사에게 옷을 입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라고 대답을 해요. 질문. 성녀 마르가리타는 프랑스어로 말을 하던가? 대답. 성인들이 잉글랜드의 편에 서 있지 않은데 왜 영어로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요. 질문. 그분께서 잉글랜드를 미워하신단 말인가? 저로서는 하나님께서 잉글랜드인을 미워하는지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분께서 잉글랜드인들을 프랑스에서 쫓아내시리란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질문. 천사들이 그대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미리 위험을 경고해 주진 않던가? 이건 되게 치명적인 그치. 질문이죠. 너가 자기 자신의 신앙을 건드릴 수 있는 본질적인 질문이지. 그치. 그건. 지금 제가 무슨 위험에 처해 있나요? 천사들의 목소리는 재판하는 동안 제가 자유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의 것이 될 천국을 위해 저의 순교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지금이라도 도망칠 생각은 없는가? 라고 질문을 하자 문이 열려 있으면 나가야지요.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남자의 옷을 입고 다니는 금기를 저질렀는가? 옷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낱 소녀인 그대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다고 생각하는가? 대답. 그 한낱 소녀를 쓰는 것이 그분의 기쁨입니다. 질문. 피고가 행한 일에 대해 교회가 내리는 결정에 승복하며 순명하겠는가? 저를 보내신 주님과 동정녀 성모 마리아와 천국의 모든 성인들의 뜻에 순명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지만 당신들은 저를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 말과 행동은 모두 주님과 그분의 천사들에게만 호소할 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질문. 교회의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말인가? 여러분, 제가 보기엔 주님과 교회의 뜻은 하나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이렇게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이게 후대에 따로 지어진 게 아니고 그거를 그대로 기록한 거란 거야? 그때 그쵸. 이야기한 거를? 그렇죠. 와, 쩐다. 뭐 이게 원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기록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원본에 가까운 것들이 있겠죠. 아, 그리고 이건 어떤 면에서 프란치스코의 기행보다도 더 놀라운 정도인데 10대 후반에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10대 후반의 인간이 이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이 정도의 담대함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와, 쩐다.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유명한 질문을 제가 마지막에 소개하려고 빼놨어요. 피고는 신의 은총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잔이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피고는 신의 은총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거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내가 잔다라 그럼 그것도 나도 지금 아리까리한데. 네. 그러니까 네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죄의 상태에 있는지 은총 아래 있는지 인간은 모른다가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신다가 답인데 여기서 만약에 잔이 네라고 물론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오만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을 잔다르크가 대신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일 제가 신의 은총 아래 있지 않다면 신께서 제게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만일 제가 신의 은총 아래 있다면 계속해서 그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은데 당신과 같은 편 쪽에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말이야. 그럼 너도 오만. 근데 이 잔다르크는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내가 무슨 대답을 하면 이런 결과가 오리라는 걸 미리 다 알고 있어서 다 피해간 거예요? 그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대답이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대답이 놀랍지. 놀랍죠. 대답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다 피해가? 그러니까 대답.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그 소양 그냥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네. 신학적 소양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그래? 내 왜지? 생각에도. 왜? 신학 아니 굳이 이거는 뭐 신학적 소양이 딱히 없어도 기독교적 배경 아래서 그냥 아주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어떤 번뜩이는 제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제 답변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진짜 신학적 지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재기인데 요 정도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수준에서 요렇게 이제 받아칠 수 있다라는 것은 거의 진짜 어떤 초월적인 어떤 재기. 그러니까 그거는 느껴지죠. 일반적 인간의 것은 아니라는 거지. 내 말이. 그래서 이건 거의 신비에 가깝다, 신기에 가깝다라고 하는 게 한두 질문이 아니라 계속 그런 질문을 하는데 10대 후반의 한 사람이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떠나서 10대 후반에 맞아요. 있는 한 사람이 상대들은 나이가 훨씬 많은 원로들이고 주교들이고 추기경들이고 그리고 재판장에선 그들의 경기장이잖아 사실. 그들은 홈그라운드고 나는 여기 홀로 선수로 섰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죽이겠다는 사례를 가지고서 나를 재판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의연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토시를 틀리면 이제 죽는 건데 그거를 이어간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썰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받은 배우다. 그치.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근데 나는 이거 신비에 가깝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배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제 뭐 검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거기 끌려가서 몇 시간만 그 압박을 받으면서 취조를 당하면 그렇죠. 이게 아무리 이게 강직하고 강인한 사람도 매가리가 다 풀리고 없던 죄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그치. 게 하루 아침에도 이게 다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거는 뭐 어떤 훈련이나 뭐 연기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아무튼 이 말대꾸를 타고난 거 아니에요? 이 잔다르크의 이 신문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사람이 계속 바뀌면서 또 그러기도 하고 뭐 아다르고 어다르게 뭐 질문을 하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 그녀는 10대 소녀였습니다. 반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재판과 신문이 길어지면서 잔다르크가 자기 주장을 번복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잔다르크가 고문을 받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학대를 당하긴 했죠. 막 이렇게 약간 썩은 밥을 주고 뭐 매도 때리고 근데 그 매를 막 고문처럼 때린 게 아니라 이제 뭐 그 감옥에서 있을 수 있을 법한 뭐 그런 폭력도 있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고문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잔다르크가 자기 주장을 번복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악마에게 속아 넘어간 게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니다. 내가 들은 건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라고 번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기록으로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거를 영화에서 굉장히 탁월하게 묘사를 해요. 이 왜 잔다르크가 이렇게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 검은 망토를 쓴 그 인물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런 번복을 하게 되고 뭐 잔다르크가 글을 읽지 못해요. 근데 너가 여기에다 사인만 하면은 내가 고해성사 받아주겠다. 뭐 이런 속임수를 통해서 잔다르크가 자기도 모르는 거에다가 뭐 도장을 찍어서 마녀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한데 아무튼 번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장을 한 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잔다르크가 전쟁을 할 때 남장을 했던 것은 맞는데 기록에 의하면 재판을 받을 때 잔다르크는 계속 여자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잔다르크가 감옥에서 스스로 남장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전쟁 중이야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재판 중에 남장을 스스로 했다라는 거는 교회와 또 하나님을 대놓고 거슬겠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옷이 어디에서 났을까가 또 의문인 거예요. 잔다르크가 옷이 어디서 났으니까 감옥에서 그걸 갈아입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기록상의 빈틈인데 이것도 영화에서 영국이 확실하게 마녀로 몰기 위해서 술을 써요. 그래서 병사들이 잔다르크의 옷을 찢어버리고 이걸 입던지 이러면서 옷을 휙 던지고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남자 옷인 거예요. 벗고 있든지. 그러니까 벌거벗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남자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녀는 이런 식의 여러 재판을 받고 끝내 화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니까 1431년 5월 30일에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녀의 처형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그녀를 꾸짖는 설교가 길게 이어집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이단, 재범, 이교도, 우상숭배자라고 쓰여진 종이 모자가 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형이라고 해도
보통은 이제 직전에 참수를 하거나 목을 졸라서 죽인 다음에 그 죽은 몸을 태우는 방식으로 집행을 했대요. 근데 잔다르크는 산채로 태워졌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주 높은 단에다가 그녀를 세워서 아주 느리게 불꽃이 도달하게 만들어서 더욱 오래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그 일부에서 셰익스피어가 헨리 6세라는 작품에서 잔다르크를 마녀로 그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작품에서는 이 화형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돼요. 워릭이라는 영국의 기사가 화형 관련해서 지시를 내리는 장면인데 잔이 어린 소녀라도 상관하지 말고 기름을 더 붓고 장작을 쌓아서 불을 강하게 해서 빨리 죽여라. 그래서 고통받는 시간을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셰익스피어가 프랑스의 성녀는 마녀로 깎아내리고 영국의 기사는 이렇게 신사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산채로 죽였고 더 늦게 죽이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렇게 잔다르크가 죽었습니다. 어쨌든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든 요인이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리고 그냥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통의 일반 여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울부짖고 막 이런 그쵸. 부분들을 신이 구하러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화형이 필수적이었던 거죠. 그쵸. 그렇게 잔다르크가 죽었어요. 잔다르크가 죽은 이후에 프랑스에서는 한 번도 없던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지키자면서 의병이 일어납니다. 약간 이제 민족성 같은 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잔다르크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는 어린 병사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미치던 잔다르크의 영향력이었던 거죠. 그리고 영국에서는 헨리 6세 대신에 그 아까 섭정하던 베드퍼드 공작이라고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그가 죽어요. 그러자 부르고뉴 공국이 6일 만에 다시 프랑스 편으로 붙어버립니다. 이때부터 완전히 프랑스 쪽으로 전세가 기울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때부터 상비군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완전 봉건주의적인 군사체계에서 중앙집권적인 군사체계로 넘어간 거죠. 영국은 전쟁이 끝나던 1453년까지 그러니까 잔다르크가 죽고서 뭐 한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그동안 점령했던 프랑스 땅을 하나하나 내주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남서부 쪽에 얘네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가스코뉴 지역까지도 프랑스에 내어주게 돼요. 이때부터 보르도 와인이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 것이 됩니다. 이렇게 100년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요. 100년 전쟁이 끝난 뒤에 바로 잔다르크의 복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잔다르크를 죽게 만든 프랑스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아졌고요. 사실 이것도 정치적인 재판이었는데 마녀의 도움으로 프랑스 왕이 대관식을 치렀다라고 역사의 기록을 마무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복권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1456년 재심 재판을 통해서 잔다르크가 이단이라는 이전의 판결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이르러서 민족주의가 막 불타오를 때 프랑스 교회가 잔다르크에 대한 관심을 아주 강하게 드러냅니다. 신앙심과 이제 애국심까지 같이 이제 결합된 거예요.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서 1920년 5월 9일 교황 베네딕트 15세가 잔다르크를 성인으로 축성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잔다르크에 대한 이야기. 당시 시대 개념에서 성인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때는 연옥 개념이 있을 때 아니에요? 1920년에 네. 연옥 개념은 카톨릭이 계속 있잖아요. 않아요? 그러니까 성인으로 뭐 초대받으면은 그 잔다르크는 천국에 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화형당했으니까 연옥에 있다가 성인으로 하는 순간에 뿅 가는 게 아니라 그녀는 처음부터 천국으로 갔다라고 결론이 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겠지.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거정과 함께하는 4, 5세기 특집에서 더 자세하게 연옥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시간이 후딱 갔어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씩 하시고 네,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 사부님. 잔다르크 진짜 재밌었어요. 얘를 이 봉신을 화형해줘야. 진짜 봉신. 재밌었어요. 네네. 뭐 이 봉신아.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좀 뭐 다른 것보다 화형 너무 그 끔찍한 것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태워 죽인다는 가장 잔인한 거지. 네. 그러게요. 그렇지. 불에만 이렇게 막
가스레인지 이렇게 라면 끓일 때 젓가락으로 위에 휘저으면 그 화력이 올라오면 그것만으로도 솔직히 난 너무 힘든데. 그거는 어떤 권력과 그 권력이 지향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든 대중에게 각인시킬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화형은.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봤을 땐 우리는 그냥 와 불타고 뜨겁겠다 죽겠지 징그럽겠지 그것만 생각하는데 냄새를 생각해봐야지. 맛있는 냄새가 났을까? 아니지. 어쨌든 그 후각에서 나오는 그 잔상이야말로 가장 크다고 봐야지. 왜냐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30년 전에 저희 동네에서 개 잡을 때 태우던 그 털 꼬실리던 그 냄새에 대한 잔상이 지금도 있어요. 그 되게 잔인했고 너무 무서웠고 징그럽고. 그래서 전 지금도 개 안 좋아하는데 개고기 안 먹거든요. 내가 너무 이상하게 대답을 했구나. 네, 뭐야? 맛있는 냄새가 나.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딱 과시한다고 봐야지 권력을. 어찌됐든 잔다르크 진짜 이름만 알고 있고 싸움 겁나 잘하는 여자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와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한 힘 같은 게 너무 흥미롭네요. 그 대답하는 거나 전쟁하는 거나 한 여자아이가 전쟁터에 나온 것이나 이런 게 너무 재밌었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들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우리 손마남 씨. 손자르크. 화형에 계속 텐션이 올라가면 화형에 처할 때다. 손자르크. 아니 저도 잔다르크 뭐 이렇게 잘 몰랐고 왜 이렇게 유명할까. 그리고 저도 이제 간략한 정보만 있으니까 저도 이제 그 10대 후반의 소녀가 뭐 2,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렇게 확 불타오르고 끝났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그리고 한 소녀가 어떻게 한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2, 3년간의 어떤 그 역할을 통해서 무엇을 했을까.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건 어떤 뭐 전술을 썼고 싸움을 얼마나 잘했길래 뭐 이런데 이제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있던 어떤 그 사람들의 심리라든가 이게 연계돼서 이제 확 전환되는 이런 그 어떤 그 전투 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오만 생각이 좀 다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신앙과 그리고 그 정치적 정략적 어떤 활용이라든가 사람들의 군중심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계속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네네. 저도 공부하면서 요즘에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정치와 다르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어쨌든 희생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그 정치적인 사람들 간의 어떤 힘겨루기를 통해서 항상 희생자가 생기는데 근데 여전히 좀 의문이긴 하네요. 그게 진짜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저기 계시 같은 어떤 느낌의 것으로서 동기부여가 돼서 간 건가. 서과장의 어떤 지금 정리만 듣고서는 여전히 뭐 그렇죠. 제가 뭐 어떠세요? 결론을 열어놨는데 저는 뭐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제가 이 100년 전쟁의 배경을 조금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게 이게 프랑스가 선한 입장에서 싸웠던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프랑스에서 프랑스 소녀를 통해서 프랑스를 구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실 리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저는 조금 그치 우리는 아시아인이니까 들더라고요. 네. 물론 여러 가지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지. 전쟁의 상처로 인해서 어떤 강렬한 복수심에 불타는 여자아이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 이제 거기에는 이제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어떤 영적인 것을 증거로 가지고 와서 신앙의 힘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신비하다. 그리고 신앙의 이름으로 싸운 거는 어쨌든 프랑스뿐만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의 우리 모습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근데 지금 서로 태극기 들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자식들아. 요즘의 어떤 그런 세태들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그놈의 태극기 든 하나님의 군사들은 도대체. 근데 어쨌든 그 전문가들도 잔다르크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가 애매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쨌든 대단하고
콘스탄티노스를 할 때는 얘는 좀 나쁜 사람이야. 약간 이런 얘는 확실히 이 사람은 좀 이용했어. 정치적이야. 정치적이야. 물론 그 개인의 신앙의 진위에 대해서까지 내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얘는 확실히 이용했어. 근데 지금 잔다르크는 되게 생각이 많아지네요. 이게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한 이유는 그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얘가 얻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한 어떤 이득, 심지어는 이제 부당 이득이 있어.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그 무엇보다 그냥 그런 이적들이라든가 그냥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냥 무조건 이제 뛰어간다 이런 것보다도 아까 이제 얘기를 해주었던 그런 질의응답의 그치. 어떤 내용들과 그런 기민함과 재기 같은 것들이 미친 사람이 전혀 아니라 오히려 성녀가 아니고서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거의 어떤 신적 지혜 같은 어떤 느낌의 영역들로 느껴지니까. 오히려 막 뭐 전투를 막 진짜 장비처럼 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장판교 싸웠죠. 혼자서. 그러면 오히려 더 그냥 우스갯소리를 치부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어떤 기록들을 보니까 좀 생각이 많아. 그리고 뭐 당연히 프랑스 편에서 계속해서 영국도 그리스도교 국가였는데 프랑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이유는 없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한 원사이드하게 핍박받는 어떤 그런 지금 전쟁 구도였고 영국의 어떤 그런 문제들 계속해서 초토화 작전을 쓰고 그리고 그 시점에서 저는 뭐 굳이 편을 들자면 그런 어떤 역할들과 것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제가 굉장히 좀 드라이한 사람 같지만 오히려 저는 또 그런데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 손작가 같은 생각 안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좀 애매한 부분들이 너무 잔다르크의 생애에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이제 릭 베송 감독의 해석에 조금 더 마음을 주는. 하지만 뭐 영화 봐야겠네요. 근데 또 그 아래 평들 보면은 일반 신앙 없는 분들은 그냥 한 이런 진취적이고 되게 리더십이 있었던 여성을 어떤 계시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신탁을 받아가지고 행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폄하하는 거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뭘?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주장도 있고 저는 폄하하는 사람은 모든 걸 폄하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즘 시대 때 만약에 프랑스에서 잔다르크가 있었으면은 영국에서 우리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찐다르크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이 당시는 내가 천사를 봤다, 내가 신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많아서 잔다르크처럼 나도 하나님이 나를 성녀로 부르셔서 프랑스를 구하라고 했다라는 어떤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립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잔다르크랑. 진짜? 그래서 둘이 정말로 이제 밤에 만나가지고 정말 너가 미카엘을 만나냐? 나도 만났다? 그럼 오늘 밤에도 너한테 나타나시겠네? 이러면서 둘이 같이 이제 미카엘을 만나기로 해요. 네. 둘 다 못 만나지. 듣고 싶어? 어떻게 돼? 이 여자가 그래서 같이 이제 미카엘을 기도하면서 이제 기다렸는데 잔다르크가 잠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여자가 너가 잠든 동안 미카엘이 다녀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잔다르크가 그건 무효다. 다시 하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이제 기싸움에서 뭐 잔다르크가 이겨서 그 여자한테 너 그렇게 계속 거짓말할 거면 집에 가서 남편 밥이나 차려, 정말 이런 식으로 밥이나 차려주고 애나 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내쫓았다. 때린 거 아니에요?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훨씬 어쨌든 지금보다 종교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좀 더 신비로운 일들이 있었을 수는 있겠다. 둘 다 신앙을 가진 나라였으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메시아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올라오니까 당연히 이쪽에서도 그렇게 세워가지고. 같은 나라에서. 좀 잘 들어. 아니 그러니까 영국 쪽에서도 그렇게 그런 애를 썼을 수도 있겠다. 네, 요즘 시대였으면. 그랬을 텐데. 네, 오늘 저녁에 주무시지 마시고 미카엘의 음성을 잘 들어보십시오. 미카엘 반주기에서. 이가의 반죽이 진짜. 마지막으로 서 과장님 한마디 하시고 마치시죠. 네, 뭐 할 말은 방송을 통해서 다 했습니다. 야,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잔다르크 여기까지 우리 서다르크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1시간 우리 이름만 아는 사람 우리 김사부님과 함께 진행을 사부가 해보도록. 엄청 재밌게 하라고 벼르더라고요. 막. 그렇죠. 뭐 소문에는 곽초룡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네, 이름만 아는 사람들. 네. 다음 주에는 이름만 아는 사람 곽초룡에 대해서 김사부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